안녕하세요. 마레콘솔 박수희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마레콘솔에서 일한 지는 18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또 계속해서 이 포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에 이제 정식으로 마레콘솔이라는 이름으로 마레콘솔리데이션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저희 사장님께서는 시로드 해운이라고 해서 벌크를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또 몇 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으로 보면 동서해운, 네, 저희랑 같이 일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서해운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저희가 지금의 회사를 같이 조인해서 오픈하게 됐고요.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저희는 LCL 화물을 콘솔하는 거가 가장 큰 비중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고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또 운송,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것도 하고 있고, 원래는 부산도 진행을 하다가 부산 물량은 저희가 외주를 주는 것이 더 당시에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인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레콘솔에 대한 부분은 소개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스트립 업무 프로세스랑 Q&A를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그리고 그걸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저희 물류는 사실상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 그렇게 기술 혁신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게 사실은 저의 평소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더 느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주들이나 물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트레드링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에 있는 상태고, 그 이상의 혁신적인 거를 제공하는 곳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우선은 화주분들이 부킹을 하죠. 저희 중국이나 이런 출장을 가보면 거기는 회사들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화주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스케줄 포트를 찾아서 운임도 바로 나오고 거기에서 부킹도 가능하고, 이런 게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포워더가 별로 없어요. 선사는 대부분 있죠. 그런데 포워더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화주분들은 아직도 가제트나 저희가 전달드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스케줄을 보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스케줄을 전화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부킹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쨌든 화주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항구나, 그리고 이제 개수, 중량, CBM 같은 거 스케줄 체크한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부킹을 하죠. 사실 제가 여기에 작성한 것은 대부분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LCL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은 작성을 했어요. FCL도 비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이제 설명 자체가 LCL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LCL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어쨌든 레귤러 콘솔을 짜는 스케줄을 화주한테 제공을 하고, 화주가 그걸 보고 화물을 부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맞는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이미 부킹되어 있는 스케줄, 그리고 공수되어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정해져 있는 CFS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작업을 하죠. 대부분 20피트, 40피트, 40 하이큐빅을 주로 써요. 가끔 이제 컨테이너가 모자랄 때는 리퍼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화주분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부킹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서류를 이메일로 많이 전달을 주시고요. 저희는 선사한테 이제 웹에서 부킹을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사이즈라던가 선박이라던가 이런 것들 웹에서 부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주분들이 CFS에 물건을 입고하고, 또 입고 전에 사실 통관 진행을 해야 되죠. 수출 통관을 할 때는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가지고 통관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체크리스트에도 나오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 보험을 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때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송도 화주분들이 직접 내리실지 아니면 저희한테 의뢰를 할지,
결정을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그 오더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화물이 들어오면 기사님이 패킹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현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대조 작업을 한 다음에 도착 보고라는 거를 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있어요. 기사님이 오시면 스티커를 드려요. 그러면 원래 부킹된 게 뭐 18빨래대다. 그러면 스티커가 18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직접 패킹을 보시면서 그 스티커를 붙여요. 그 스티커에는 넘버가 이제 정해져 있는 넘버가 있고요. 목적국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업하는 날 화물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스티커를 보면 어느 컨테이너에 어떤 화물이라는 거를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적재를 하고 그 CY 선사에서 안내해준 마감 시간에 맞춰가지고 컨테이너를 CY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적을 하게 됐고요. 물건이 CFS에 화주가 부킹한 물건이 CFS에 입고가 되면 매자링을 하죠.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CBM이 나오면 저희는 그리고 온보드가 되면 화주분들한테 BL을 발행을 하고요. 또 그에 맞는 운임 청구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선사에 인보이스를 받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BL을 받죠. 이 BL이라는 거는 결국은 화물이 입고가 됐다는 것과 물류비가 정산이 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포워더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트를 제출을 선사 세관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된 것들이 전부 이것보다 더 많이 신고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런 이 화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다 기재를 해가지고 이제 입출항 하루 이틀 전에 EDI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전달을 화주는 어쨌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저희 포워더는 도착지 저희 파트너한테 선사도 또한 선사에서 그 도착지에다가 서류를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출자 같은 경우 수입자한테 말씀드리는 BL 패킹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CO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대부분 그 협정이 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CO를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언급을 드려요. 화주분께 이렇게 되어 있고 포워더는 또 이 전체 화물에 대한 BL, 마스터 선사로부터 받은 마스터 BL 그리고 화주에게 제공한 하우스 BL 그리고 전체적인 이 컨테이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매니페스트를 출력해서 그리고 인보이스 어떤 화주에게 얼마를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인보이스를 파트너한테 전달을 하면 도착지 파트너에서 어떤 화물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기 전에 세관에 EDI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입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죠. 좀 어떠세요? 저희도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실제로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건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업무를 한 1년 정도 배우고 나서 그 직원들에게 궁금한 거를 받아서 교육을 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책자를 통해서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기재를 해주면 정말 이런 것도 몰랐었나 싶은 게 나올 때도 있고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에 헷갈려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배가 들어오면 이제 선사랑 이제 항만천이랑 세관 이런 데서 하는 업무는 또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선사로부터 어라이벌 노티스 입항 통지서를 받죠. 저희 또한 화주한테 이 입항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 AN이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입항일을 모르시는 화주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수출자랑 수입자 간의 소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서비스 어떤 다른 문제가 없으려면은 가급적 실수 없이 보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입에서는 포워더가
이제 화주한테 AN 발송, 그리고 선사에서도 포워더한테 AN을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사 들어오기 전에 세간에 어떠한 화물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기재를 해서 보내요. 그래서 A라는 화주 수출자는 누구고 수입자는 누구고 아이템은 어떻게 되고 몇 개의 중량에 얼마 정도 용적이 되는 화물이 어느 창고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FCL 같은 경우는 어느 부두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신고를 하고요. LCL 같은 경우는 어느 창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레 창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레 창고로 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또 화주분들한테 인보이스를 발송을 해요. 선사도 저희한테 로컬 차지, 우리 부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뿐만 아니라 운임을 오션 프레이트를 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한테 인보이스를 발송을 주시고요. 저희 또한 LCL 요일에 맞는 인보이스를 화주분한테 보내요. 또 아까 전에 선적지 파트너가 보내준 정산서에 따라서 청구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한국에서 같이 취합을 해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주분들이 계산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BL의 서렌더 여부, OBL 접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DO를 내줘요. 종종 뒤에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동으로 딸려오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선사 같은 경우는 연결돼가지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포워더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준 서류를 가지고 그냥 담당자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 그런데 서렌더가 안 된 거를 서렌더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면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화물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선적지에서 수출자가 저희 파트너한테 로컬 차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런 화물이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소송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저 또한 20몇 년 일을 하면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때는 뭐에 홀린 것처럼 잘못 입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화주는 어쨌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수익 통관을 진행을 하고요. 수출자가 아까 전달해준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리고 포워더가 제공해준 인보이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CO를 가지고 이제 통관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서류고요. 아이템에 따라서 더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는 아이템도 있어요. 그거는 화주분들께서 미리 그 아이템을 취급하기 전에 시장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디벤이 이 컨테이너가 부두에 반입이 되면 저희는 운송사한테 운송 오다를 줘요. 그러면 운송사가 세간에 보세 운송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신청한 운송사가 신청한 창고로 운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을 따서 디베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관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징수에 있죠. 그래서 밀수도 잡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느냐, 그게 제대로 된 아이템대로 신고했느냐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매니페스트를 저희가 제출을 했을 때 이 화물을 수시로 랜덤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검사로 지정을 해서 세관 창고로 들어가기도 하고 엑스레이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세관이 조사하는 거는 랜덤도 있고 그리고 제보에 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세관에서 말하는 그 우범 화주, 우범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우범이라는 게 저희가 들었을 때는 좀 단어가 세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화주도 우범에 들어가요. 이 화주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이 화주를 계속 수입을 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이 화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없다고 하면 그 또한 세관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아이템들이 있어요. 가방이라던가 이런 주요 아이템들이 있고 주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검사가 되는 지역은 이제 중국 지역에서 인천으로 해리선으로 들어오는 화물들이 많이 타겟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관리 화물이라든가 검사 비중은 앞으로도 세관에서 계속 늘릴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FCR 화물을 많이 잡았었는데 LCR 화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원산지 증명도 원산지 표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개수라던가 여러 가지 좀 잘 안 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에 이상이 없고 데미지 디베닝 후에 이제 창고에서 선적지에서도 검수를 하고 물건을 실었듯이 도착지에서도 신고된 매니페스트대로 화물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개수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 마크를 보고 확인을 대부분은 해요. 그런데 이때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사진하고 데미지 리포트를 화주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실 리포트는 그 보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화주가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 데미지 리포트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화주가 데미지를 발견한 경우 좀 보상에 있어서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운송기사님은 물건을 픽업하실 때 이 화물에 데미지가 없었는데 내가 픽업하려고 보니까 좀 데미지가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물건을 운송을 하지 않고 레포트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창고에서 그때라도 레포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 화물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보고 세관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화주가 물품 대금이라든가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출을 해서 DO 발행이 되면 화물이 이제 픽업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AN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꾸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나라가 LG를 많이 받아요. 이게 결국은 중국하고 거래가 많으면서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오리지널 비엘 접수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너무 오래전이죠. 중국이 개방된 지가 그래도 꽤 됐으니까. 중국하고 저희하고는 트레이닝 타임이 이틀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사이에 선적지에서 오리지널 비엘을 발급받아서 은행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입자한테 닫기까지, 그러면 물건이 들어와서 수입 통관을 끝난 시간 이후에나 OBL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화주가 빨리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불필요한 창고료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특히 LC건이에요. LC건일 때 은행에서 이 화물은 수입자가 물품 대금을 지불했다, 개런티를 해주고 OBL이 도착하기 전에 그 LG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저희 나라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LG 받고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분쟁이 됐을 때 포딩이 패소를 합니다. OBL을 접수받는 것만큼 정확한 그 방어는 없고요. 저 LG 자체도 은행이 개런티를 해주는 거지만 완벽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 나라 포워더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LG를 갖고 온 경우 수출자의 컨펌을 먼저 받습니다. 수출자에게 이 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OBL이 아닌 LG를 받고 진행을 해도 되느냐라고 컨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른 포워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그 LG가 발행이 된 게 맞는지 이제 조회를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화물을 내주고 중요한 거는 저희는 OBL 회수까지 받아요. 그래서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다시는 말을 안 쓰겠다고 하시는 화주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 이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체크할 게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데, 저는 부킹이 들어오면 그냥 ETD, ETA
스케줄, 그리고 보험 진행 여부, 통관 여부, 운송 여부, 요것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저희 포딩이라는 거는 저희가 중개업이잖아요. 복합운송 중개업. 그래서 화주분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저희가 중간에서 그게 운송이 됐든 통관이 됐든 뭐 해외 운송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간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다들 화주분들이 토탈 서비스를 원하시니까 물어봐서 보험도 중간에서 중개, 통관도 중개, 운송도 중개. 그렇기 때문에 화주분이 이용하시는 곳을 이용하실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으실지를 확인을 하는 것, 이거가 좀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면 체크를 안 하면 결국은 스케줄 부킹만 잡아놓고 실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또 이제 목적항별 특이사항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스케줄이 나갈 때 그 포트마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특이사항이. 그래서 스케줄을 보면 그 밑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뭐 노마크가 안 된다, 뭐는 얼마 이상 뭐 웨이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카톤은 안 되고 무조건 팔레트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에 맞게끔 화주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수출 같은 경우죠. 왜냐면 이거는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도착지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요 특이 사항들을 저희가 스케줄에 안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물이 입고되면 당연히 뭐 BL 발행과 청구를 위해서 CBM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스케줄 딜레이 여부죠. 저희가 트레드링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가 사실상 딜레이가 돼도 선사에서 노티스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고, 또 받는 시점에 그걸 화주한테 인폼하기에 너무 느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컨테이너가 제대로 이제 작업이 돼가지고 CY에 반입이 됐는지, 그리고 수출 면장 같은 경우는 선적 당일까지 면장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가테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포워더한테도 가테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그 면장이 없이 EDI 신고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출항 전에 다들 그 EDI를 하다 보니까 선적될 때까지 누락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BL 저희가 화주가 제공해준 서류에 따라 가지고 BL을 발행하고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일을 다 해놓고 청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보드, 저희 회사의 이제 규칙은 온보드 날에는 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BL은 이제 온보드 됐을 때는 화주분들한테 BL과 프레이트 인보이스가 발송이 되고 화주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DDP 같은 경우는 도착하고 나서 이 화물이 어떻게 지금 통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딜레이가 또 원래 스케줄보다 딜레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화주분들한테 안내를 해줘요. 나머지는 사실은 화물에 대한 특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본적인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하고 뭐 보험이나 통관, 운송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신경 쓰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화물의 특성, 화주의 특성에 따라서 체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노미를 걸어주신 화주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기재를 한 건데, 어쨌든 저희한테 수출자 연락을 해서 물건이 언제 준비가 돼서 가장 빠른 스케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를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저희 파트너 통해 가지고 수출자한테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보험을 저희가 부보를 해줄지 출항 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LCL 같은 경우는 출항 만약에 그 화주분께서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출항 후라도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이거 배가
출항했는데 자기가 까먹었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원칙은 출항 전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LCL 화물 데미지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요. 운송 중에, 운항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알 수 없는 원인들로 움직이면서 뭐 하면서 데미지가 많이 나는데 그 데미지가 어느 지점에서 났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 보험 든 순간부터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사가 이게 너네가 출항 다음날 했는데 이 사고가 다음날 났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를 했더라도 무조건 보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 예정대로 제대로 입항하고 접안하는지, 사실 접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항으로 그냥 화주분들한테 통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항하고도 다음날 다다음날 실제로는 부두에 접안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접안 시간을 확인해 가지고 화주분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도착 전에 물건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마스터빌 서렌더가 되어야 돼요. 저희 파트너가 선적지에서 선사에게 BL 서렌더를 요청해서 저희가 카피로 여기서 디오를 받을 수 있게끔 업무를 진행을 했느냐, 이 부분은 도착하기 전에 담당자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사한테 받은 AM 발송하고, 그리고 EDI, 그리고 또 어쨌든 창고 들어가는 디베닝 일정, 들어오고 나서 데미지가 났는지, 그리고 인보이스 청구, 그리고 화주 분이 요청하신다면 통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세부적으로 했지만 사실상은 스케줄하고 도착하고 통관하고 운송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하는 것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양을 제가 여기 이 지문이 왔을 때 카운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견적 같은 경우는 지금 화주분들이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많아지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LCL, 에어, FCL 뭐 하나를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 방향의 견적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견적 자체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스케줄 딜레이에 대한 부분도 예민하고, 또 BL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양을 체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를 BL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한 명이 한 200건, 많으면 300건 요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견적은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하루에 보면 견적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면 30건 정도까지 나갈 때가 있어요. 일단은 휴먼 에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서렌더, OBL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교육을 계속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견적이에요. 저희가 그 트레드링스 방금 전에 제가 시연했던 그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올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가 포트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불러오기를 하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CBM당 그리고 BL당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와서 토탈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쓰는 거는 사실상 다 그냥 엑셀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서식을 자꾸 깨트리죠. 그래서 분명히 맞춰놨던 것인데 좀 지나면 그게 아닌 다른 게 나오게 돼요. 제가 저희 부서 직원들이 견적을 좀 쉽게 화주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표예요. 이것도 결국은 제대로 보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서식을 다 걸어놨는데 항상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화주분들이 LCL 견적하고 FCL 견적을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딘가에서 에러가 남으로 인해서 숫자가 맞지 않고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분쟁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최소한 일단은
업무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도 어쨌든 계속 에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견적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포트 넣고 이렇게 목적항이랑 출항지를 넣고 이제 텀을 넣으면 내가 타리프를 입력해 놓은 아까 그 트레드링스에서 제가 견적을 하듯이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견적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견적 실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사고라고 이어지는 것들은 창고에서 화물을 바꿔서 보내는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이죠. 기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그 도착복을 하면서 저희 스티커를 붙이시는데 기사님이 잘못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LA하고 홍콩 화물이 하나씩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그러면 당연히 화주분이 그 화물을 제때 판매를 하실 수가 없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트를 잘못 보내는 경우, 그리고 화주분이 부킹을 했는데 실수로 부킹을 누락한 경우 대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실수인데 이게 화주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죠.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 도착한 데가 잘못 보내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오래 근무를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요즘 느끼는 거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부킹을 하시는 화주분들도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이드해 주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집중화돼 있죠. 각 회사의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집중화되어 있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게 저희 단순히 서류 작업에서 오류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창고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운송사가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화주분들도 요즘은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틀에서 더 벗어나서 많이들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포딩이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은 양재나 유한이나 몇 가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아웃룩, 항상 핸드폰에서든 노트북에서든 회사에서든 계속 이제 저를 따라다니는 아웃룩, 그리고 이제 사무적인 업무는 네이트온으로 대부분 많이들 하고요. 근데 수출자나 수입자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카카오톡이나 위챗 같은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대부분 직원들이 쓰는 이제 사이트, 이거는 이제 그냥 여기 안내드리는 트레드링스나 관세청, 그리고 이제 선사 사이트.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포워더 KR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교육 자료라던가 이제 최근 등등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주로 이제 채택해서 쓰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화주에 제가 DDP 견적을 다 이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화주가 내 물류비가 어느 정도 들지?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것 또한 그 선적지와 도착지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알고 파악을 해야 나올 수 있는 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청구된 거에 대해서 화주랑 저랑 구글 프레세스를 통해 가지고 다 공유를 해서 화주 단가, 물류비 단가 다 합쳐져서 그 화물에 대한 단가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화주분들에게 조금 더 그 전문가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업체를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쪽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적인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